며느리가 저를 너무 만만하게 봤나 봅니다. 그 대가가 얼마나 컸는지 한 맺힌 제 이야기를 지금 들려드릴게요. 12월 첫째 주 찬비가 창문을 두드리는 오후, 하늘은 잔뜩 찌푸린 회색빛이었고 세찬 겨울비가 유리창을 거침없이 때리고 있었어요. 창문 너머로 보이는 아파트 단지는 우울한 분위기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거실에 혼자 앉아 있으니 쓸쓸함이 더욱 크게 느껴졌어요. 난방비가 부담스러워 보일러를 최대한 약하게 틀어놓은 탓에 집안은 쌀쌀했습니다. 온도계를 보니 18도. 젊을 때는 이 정도 추위쯤이야 했지만 이제는 뼛속까지 스며드는 추위가 견디기 어려웠어요. 전기장판 위에 앉아 무릎 담요를 덮고 뜨개질을 하고 있었는데 목이 말라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아침에 먹은 혈압약 때문인지 입안이 바짝바짝 말랐습니다. 혈압약을 먹으면 항상 이런 부작용이 있어요. 의사 선생님도 충분한 수분 섭취가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정작 혼자서 차 끓이기가 이렇게 어려울 줄은 몰랐어요. 부엌까지 가서 물을 끓이기에는 무릎이 너무 아팠어요. 어젯밤 비가 와서 그런지 관절이 유독 쑤시고 아프더라고요. 나이가 들면서 날씨의 변화에 몸이 더 민감해진 것 같아요. 특히 겨울철에는 관절염이 심해져서 계단 오르내리는 것도 힘들어요. 평소에는 그런 대로 참을 만한데 오늘따라 통증이 심해서 일어나기도 어려웠어요. 일어나려고 하면 어지럽기도 하고 혈압약 부작용인지 머리가 띵하고 멍했습니다. 앉아 있다가 갑자기 일어나면 눈앞이 깜깜해지면서 비틀거릴 때가 있어요. 몇 번 넘어질 뻔한 적도 있어서 더 조심스러워졌고요. 거실 한가운데 놓인 작은 테이블에는 뜨개질 도구들이 흩어져 있었어요. 손자를 위해 목도리를 떠주고 있었는데 집중하다 보니 목이 더 말라진 것 같았어요. 실 색깔을 맞추느라 눈도 아프고 손가락 관절도 뻣뻣해져서 바늘질이 예전 같지 않더라고요. 젊을 때는 하루 종일 뜨개질을 해도 끄떡 없었는데 이제는 한두 시간만 해도 온몸이 아파요. TV에서는 일일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지만 목마름 때문에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주인공들이 사랑한다, 미안하다 하는 소리만 들려도 왠지 더 외로워졌어요. 드라마 속에서는 가족들이 서로 챙겨주고 사랑한다고 하는데 현실은 왜 이렇게 다를까요? 시계를 보니 오후 4시. 이 시간이면 며느리가 저녁 준비를 하고 있을 시간이에요. 부엌에서 달그닥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걸 보니 뭔가 요리를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냄비 뚜껑 열고 닫는 소리, 칼질하는 소리, 물 끓는 소리. 며느리가 부지런히 요리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생각했어요. 저것만 봐도 며느리가 얼마나 바쁜지 알 수 있어요. 이런 때 차 한 잔 부탁하는 것도 미안한 마음이 들지만 정말 목이 너무 말라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냥 찬물이라도 좋으니 한 컵만 가져다 달라고 하면 될 것 같았어요. 며느리도 주방에 있으니 어렵지 않을 거고요. 물을 끓일 필요도 없이 냉장고에서 보리차만 따라주면 되니까 간단한 일이잖아요. 수진이한테 차 한 잔만 부탁해 볼까? 혼자 중얼거리며 생각해 봤어요. 며느리도 요리하느라 바쁠 텐데 괜찮을까 싶기도 하고. 하지만 정말 목이 말라서 더 이상 참기가 어려웠어요. 입술도 바짝바짝 마르고 목구멍이 칼칼해서 침도 제대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수진아, 미안한데. 제가 부엌 쪽으로 소리쳤습니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작게 나와서 다시 한 번 더 크게 불렀어요. 수진아. 부엌이 좀 떨어져 있어서 큰 소리를 내야 들리거든요. 하지만 목이 말라서 그런지 목소리가 잘 안 나오더라고요. 네? 뭐라고요? 며느리가 짜증스러운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뭔가 바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은 톤이었습니다. 목소리부터 귀찮다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미안한데 차 한 잔만 끓여줄 수 있을까? 목이 너무 말라서. 저는 최대한 조심스럽게 부탁했어요. 며느리에게 뭔가를 부탁하는 것 자체가 눈치가 보이거든요.
평소에도 뭔가 부탁하면 귀찮아하는 기색을 숨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정말 필요할 때만 부탁하려고 하는데 오늘은 정말 어쩔 수 없었어요.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이 왠지 불길하게 느껴졌어요. 부엌에서 달그닥거리던 소리도 멈춘 것 같았고요. 며느리가 뭔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그 생각이 좋은 쪽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며느리가 부엌에서 나와 제 앞에 섰어요. 손에는 국자를 들고 있었고 앞치마를 두른 모습이었습니다. 앞치마에는 요리하다가 튄 국물 자국들이 여기저기 묻어 있었어요. 하지만 얼굴에는 노골적인 귀찮음이 드러나 있었어요. 미간을 찌푸리고 있는 모습이 영 불편해 보였습니다. 입꼬리도 아래로 내려가 있고 눈빛도 차가웠어요. 어머니, 손발이 멀쩡한데 왜 저한테 부탁하세요? 며느리의 첫마디가 저를 당황스럽게 했어요. 예상했던 반응이긴 했지만 막상 들으니 상처가 됐어요. 손발이 멀쩡하다니.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할지 몰라도 속으로 얼마나 아픈지는 모르잖아요. 무릎도 아프고 어지럽기도 하고 혈압약 부작용도 있는데 무릎이 아파서 그리고 좀 어지러워서 제가 변명처럼 대답했지만 며느리의 표정은 더욱 차갑게 변했어요. 또 무릎이 아프다고요? 병원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며느리가 따져 묻듯이 말했어요.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라고.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면 더 조심하셔야죠. 며느리의 말투가 점점 날카로워졌어요. 어지럽다고요? 며느리의 눈빛이 이상하게 변했어요. 뭔가 계산하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떠올린 것 같은 얼굴이었어요. 그 표정이 왠지 불안했어요. 며느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럼 혹시 치매 초기 증상 아닌가요? 뭐?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치매라니 갑자기 무슨 소리인가요? 차 한 잔 부탁했을 뿐인데 갑자기 치매 얘기가 나오다니. 요즘 자꾸 깜빡깜빡 하시고 어지럽다고 하시고 그리고 간단한 일도 혼자 못 하시잖아요. 며느리가 말하는 게 점점 심해졌어요. 마치 이미 결론을 내린 것처럼 말하고 있었어요. 그냥 혈압약 부작용이야. 의사가 그랬어. 제가 해명해 보려고 했지만 며느리는 고개를 젓더라고요. 아니에요.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봤는데 치매 초기 증상이 딱 맞아요. 며느리가 스마트폰을 꺼내 뭔가를 보여줬어요. 화면에는 치매 초기 증상에 대한 글이 떠 있었어요. 언제 미리 찾아봤는지 북마크까지 되어 있었어요. 보세요. 어지러움, 건망증, 일상생활 능력 저하. 며느리가 하나하나 짚어가며 설명했어요.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어요. 마치 의사가 진단하듯이 말하고 있었어요. 일상생활 능력 저하가 뭐야? 제가 물었지만 이미 불안함이 스며들고 있었어요. 설마 정말 제가 치매에 걸린 건 아니겠죠? 차도 못 끓이시잖아요.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차 한 잔 부탁한 것이 일상생활 능력 저하라니. 그럼 무릎 아픈 사람은 다 치매 환자인가요? 어지러운 사람은 다 치매인가요? 수진아, 그건 무릎이 아파서. 제가 변명하려고 했지만 며느리는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어머니, 현실을 직시하세요. 며느리의 말투가 더욱 단호해졌어요. 요즘 들어서 깜빡하는 일도 많고 같은 말 반복하시고 그리고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시잖아요. 며느리가 계속 제 문제점을 지적했어요. 하나하나 들어보니 그럴듯하게 들리기도 했어요. 정말 제가 치매에 걸린 건 아닐까요?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며느리가 의자를 가져와 제 앞에 앉았어요. 그 모습이 마치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는 것 같아서 더욱 불안했어요.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요양원 알아봐 드릴까요? 뭐라고?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차 한 잔 부탁했을 뿐인데 갑자기 요양원이라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요? 전문적인 케어를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냉정했어요. 마치 이미 결정된 일인 것처럼 말하고 있었어요. 어머니 상태로는 혼자 계시기 위험할 것 같아요. 며느리가 계속 설명했어요. 지금 나보고 요양원에 가라는 거야? 네. 어머니 상태로는 혼자 계시기 어려우실 것 같아요. 며느리는 서슴없이 대답했어요.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차 한 잔 부탁했을 뿐인데 요양원 얘기가 나오다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요? 72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굴욕은 처음이었어요. 나는 아직 멀쩡해. 제가 간신히 말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말 제가 멀쩡한 게 맞나요? 며느리 말을 들으니 자신이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현실을 인정하세요. 며느리의 말이 더욱 차갑게 들렸어요. 혼자서 차도 못 끓이시면서 멀쩡하다고요? 그리고 요즘 깜빡깜빡 하시는 것도 많고. 저번에도 가스렌지 끄는 걸 잊어버리셨잖아요. 며느리의 말이 비수처럼 꽂혔어요. 하나하나가 제 자존심을 짓밟는 것 같았어요. 정말 제가 그렇게 심각한 상태인가요? 민수는 뭐라고 해? 제가 마지막 희망을 걸고 물었어요. 아들이라면 제 편을 들어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혈육인 아들이 저를 요양원에 보내고 싶어 할 리는 없잖아요. 민수도 동의해요. 어머니 안전을 위해서라도. 아들마저도 동의했다는 말에 더욱 충격을 받았어요. 내 친아들도 나를 요양원에 보내고 싶어 한다는 건가요? 그럼 정말 제가 그렇게 심각한 상태인 건가요? 어머니를 걱정해서 하는 말이에요. 며느리가 덧붙였어요. 집에서 혼자 계시다가 사고라도 나면 어떡해요? 수진아, 그런 건 아니야. 내가 그냥. 제가 변명하려고 했지만 며느리는 이미 계획을 세운 것 같았어요. 어머니, 제가 알아본 곳이 있어요. 며느리가 다시 폰을 꺼냈어요. 요양원 정보가 담긴 사이트를 보여주더라고요. 화면에는 깔끔한 시설 사진들이 나와 있었어요. 여기 시설도 좋고 프로그램도 다양하고 식사도 규칙적으로 나오고 운동도 시켜주고 무엇보다 24시간 전문 간병인이 케어해줘요. 며느리는 요양원의 장점을 줄줄이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마치 미리 준비해둔 것처럼 술술 나왔어요. 여기 보세요. 물리치료실도 있고 치매 예방 프로그램도 있고 어머니 같은 분들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도 있어요. 며느리가 계속 설명하는 걸 듣고 있으니 정말 좋은 곳 같았어요. 하지만 그곳은 제가 갈 곳이 아니잖아요. 저는 아직 집에서 충분히 살 수 있어요. 나는 안 가. 제가 단호하게 말했지만 며느리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어머니 혼자 결정하실 문제가 아니에요. 가족들 안전도 생각해야죠. 가족들 안전? 만약 어머니가 가스불 켜놓고 깜빡하시면 어떡해요? 아직 그런 적 없어. 제가 목소리를 높였지만 며느리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없었다고 앞으로도 없을 거라는 보장은 없잖아요. 며느리의 논리에 제가 할 말이 없어졌어요. 가스불 사고 같은 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니까요. 뉴스에서도 종종 그런 사고 소식을 보곤 하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며느리가 목소리를 낮췄어요. 뭔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 표정이 왠지 무서웠어요. 저도 어머니 케어하느라 스트레스 받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결국 이게 본심이었구나. 매일 뭐 해드릴까, 괜찮으신가 신경 쓰는 것도 쉽지 않다고요. 며느리의 본심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어요. 결국 저는 며느리에게 짐이 되고 있었던 거예요. 짐이라는 말을 직접 하지는 않았지만 그 의미는 충분히 전달됐어요. 내가 짐이 되고 있었구나. 그리고 민수도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는데 집에 와서까지 어머니 걱정하는 거 보면 안쓰러워요. 며느리가 계속 말했어요. 요양원에서는 전문 간병사들이 24시간 케어해주니까 훨씬 좋을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 또래분들과 어울릴 수도 있고, 무엇보다 저희도 편해지고요. 마지막 말이 가장 솔직한 며느리의 마음인 것 같았어요. 결국 자기들이 편하려고 저를 요양원에 보내려는 거였어요. 며느리는 계속 요양원의 장점을 늘어놨어요. 하지만 제 귀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차 한 잔 부탁했을 뿐인데, 이런 모욕을 당해야 하는 건가요? 일단 민수 오면 같이 상의해봐요. 며느리가 일어나며 말했어요. 그리고 어머니 차는 부엌에 보리차 있으니까 직접 따라 드세요. 목마르시면 찬물이라도 드시고요. 그리고는 그냥 부엌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목은 여전히 말랐지만 차를 마시고 싶은 마음은 사라졌어요. 무릎이 아프다고, 어지럽다고 해서 요양원에 가야 하나요? 72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굴욕은 처음이었어요. 아직 제 정신도 멀쩡하고 몸도 그럭저럭 괜찮은데, 단지 차 한 잔 부탁했을 뿐인데 치매 환자 취급을 당하다니.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며느리의 말들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요양원 알아봐 드릴까요? 현실을 인정하세요. 가족들 안전도 생각해야죠. 저도 어머니 케어하느라 스트레스 받아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정말 내가 그렇게 짐이 되고 있는 건가? 차 한 잔 부탁하는 것도 안 되는 건가? 창밖으로 비는 계속 내리고 있었어요. 빗소리가 더욱 을씨년스럽게 들렸습니다. 이런 날이면 따뜻한 차 한 잔이 그렇게 간절할 수가 없는데, 그것조차 부탁할 수 없다니. 시계를 보니 새벽 1시가 넘어 있었어요. 하지만 잠은 전혀 오지 않았어요. 며느리의 차가운 얼굴이 계속 떠올랐어요. 치매 초기 증상이 딱 맞아요. 일상생활 능력 저하. 요양원에서 전문 케어를 받으세요. 정말 제가 치매에 걸린 건 아닐까요? 최근에 깜빡하는 일이 좀 있긴 했어요. 가스렌지 끄는 걸 잊어버린 적도 있고, 약 먹는 시간을 헷갈린 적도 있고. 하지만 그런 건 나이가 들면 자연스러운 일 아닌가요? 완전히 정상인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문득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72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굴욕을 당해야 하는 건가? 차 한 잔 부탁하는 것이 그렇게 큰 죄인가요? 그것 때문에 요양원에 가야 하는 건가요? 젊을 때는 밤새워 일하면서도 가족들 뒷바라지했는데, 아이들 키우느라 제 몸 돌볼 틈도 없이 살았는데, 이제 와서 짐 취급을 당해야 한다니. 아니야. 나는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사람이 아니야.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저는 결심을 했어요. 이대로 당하고 있을 수는 없어요. 며느리의 실체를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해요. 새벽 3시, 저는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서랍에서 주소록을 꺼냈습니다. 동네 부녀회 회장인 김순자 씨 전화번호를 찾았어요. 내일이 부녀회 정기 모임이 있는 날이었거든요. 김순자 회장님은 동네에서 소문의 중심이에요. 무슨 일이든 회장님이 알면 온 동네가 다 알게 되죠. 그리고 회장님은 정의로운 분이에요. 불합리한 일이 있으면 참지 못하시는 성격이거든요. 며느리가 저를 어떻게 대하는지 알려줘야겠어요. 좋아. 이제 진실을 알려줄 때가 왔어. 저는 결심을 굳혔어요. 차 한 잔 부탁했다고 요양원 보내겠다는 며느리. 그 실체를 온 동네에 알려주겠어요. 겉으로는 효부인 척하면서 뒤로는 시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려는 며느리. 그런 사람이 동네에서 계속 좋은 며느리 행세를 하면 안 되잖아요. 다른 시어머니들도 저와 같은 일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런 일을 막기 위해서라도 진실을 알려야 해요. 며느리가 평소에 어떤 사람인지, 시어머니를 어떻게 대하는지, 그 모든 것을 동네 사람들이 알아야 합니다. 다음 날 오후 2시, 동네 경로당. 부녀회 정기 모임이 있는 날이었어요. 평소보다 30분 일찍 나와서 회장님과 몇몇 분들께 먼저 인사를 드렸습니다. 경로당은 따뜻했어요.
어제 그렇게 추웠던 집과는 달리 보일러가 잘 나와 있었어요. 벽에 걸린 온도계를 보니 22도. 이 정도 온도면 정말 따뜻하고 포근해요. 여러 할머니들이 둘러앉아 수다를 떨고 계셨어요. 영자 씨, 오늘 얼굴이 많이 어두우시네요. 김순자 회장님이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회장님은 70대 중반이지만 정정하시고 목소리도 우렁찬 분이에요. 동네에서 30년 넘게 사시면서 모르는 일이 없으실 정도로 소식통이시죠. 사실, 말씀드릴 일이 있어서 일찍 왔어요. 무슨 일이에요? 주변에 있던 박영순 씨, 이말자 씨, 최점순 씨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모두 동네에서 오래 사신 분들이라 서로 잘 아는 사이예요. 특히 박영순 씨는 제 또래라서 자주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고요. 저는 심호흡을 하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어제 며느리한테 차 한 잔만 부탁했는데 그게 뭐 대수라고. 박영순 씨가 궁금해하며 물어봤어요. 차 한 잔 부탁하는 게 무슨 큰 일이냐는 표정이었어요. 그런데 그 며느리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모든 분들의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었어요. 경로당 안이 조용해지더라고요. 다들 무슨 이야기가 나올지 궁금해하는 눈치였어요. 요양원 알아봐준다고 하더라고요. 뭐라고? 김순자 회장님이 눈을 크게 뜨며 말했어요. 차 한 잔 부탁했다고 요양원이요? 네. 차를 못 끓인다고 치매 초기 증상이라면서. 제가 말하자마자 경로당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어머나, 그런 며느리가 어디 있어요? 이말자 씨가 깜짝 놀라며 말했어요. 영자 씨, 그거 완전히 며느리가 잘못한 거예요. 최점순 씨도 동조했어요. 차 한 잔 부탁하는 게 뭐가 잘못이라고. 요즘 며느리들 정말 너무해. 분위기가 점점 달아오르기 시작했어요. 저는 용기를 내서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무릎 아프다고 하니까 일상생활 능력이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일상생활 능력? 차도 못 끓인다고, 깜빡깜빡 하는 것도 많다고. 그래서 인터넷으로 치매 증상까지 찾아서 보여주면서 제가 어제 있었던 일들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며느리가 스마트폰으로 치매 증상을 보여준 것도, 민수도 동의한다고 한 것도, 그리고 나보고 가족들 안전을 위해서라도 요양원에 가야 한다고. 가족들 안전? 만약 어머니가 가스불 켜놓고 깜빡하시면 어떡해요? 아직 그런 적 없어. 제가 목소리를 높였지만 며느리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없었다고 앞으로도 없을 거라는 보장은 없잖아요. 며느리의 논리에 제가 할 말이 없어졌어요. 가스불 사고 같은 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니까요. 뉴스에서도 종종 그런 사고 소식을 보곤 하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며느리가 목소리를 낮췄어요. 뭔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 표정이 왠지 무서웠어요. 저도 어머니 케어하느라 스트레스 받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결국 이게 본심이었구나. 매일 뭐 해드릴까, 괜찮으신가 신경 쓰는 것도 쉽지 않다고요. 며느리의 본심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어요. 결국 저는 며느리에게 짐이 되고 있었던 거예요. 짐이라는 말을 직접 하지는 않았지만 그 의미는 충분히 전달됐어요. 내가 짐이 되고 있었구나. 그리고 민수도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는데 집에 와서까지 어머니 걱정하는 거 보면 안쓰러워요. 며느리가 계속 말했어요. 요양원에서는 전문 간병사들이 24시간 케어해주니까 훨씬 좋을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 또래분들과 어울릴 수도 있고, 무엇보다 저희도 편해지고요. 마지막 말이 가장 솔직한 며느리의 마음인 것 같았어요. 결국 자기들이 편하려고 저를 요양원에 보내려는 거였어요. 며느리는 계속 요양원의 장점을 늘어놨어요. 하지만 제 귀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차 한 잔 부탁했을 뿐인데 이런 모욕을 당해야 하는 건가요? 일단 민수 오면 같이 상의해봐요.
며느리가 일어나며 말했어요. 그리고 어머니 차는 부엌에 보리차 있으니까 직접 따라 드세요. 목마르시면 찬물이라도 드시고요. 그리고는 그냥 부엌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목은 여전히 말랐지만 차를 마시고 싶은 마음은 사라졌어요. 무릎이 아프다고, 어지럽다고 해서 요양원에 가야 하나요? 72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굴욕은 처음이었어요. 아직 제 정신도 멀쩡하고 몸도 그럭저럭 괜찮은데 단지 차 한 잔 부탁했을 뿐인데 치매 환자 취급을 당하다니.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며느리의 말들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요양원 알아봐 드릴까요? 현실을 인정하세요. 가족들 안전도 생각해야죠. 저도 어머니 케어하느라 스트레스 받아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정말 내가 그렇게 짐이 되고 있는 건가? 차 한 잔 부탁하는 것도 안 되는 건가? 창밖으로 비는 계속 내리고 있었어요. 빗소리가 더욱 을씨년스럽게 들렸습니다. 이런 날이면 따뜻한 차 한 잔이 그렇게 간절할 수가 없는데 그것조차 부탁할 수 없다니. 시계를 보니 새벽 1시가 넘어 있었어요. 하지만 잠은 전혀 오지 않았어요. 며느리의 차가운 얼굴이 계속 떠올랐어요. 치매 초기 증상이 딱 맞아요. 일상생활 능력 저하. 요양원에서 전문 케어를 받으세요. 정말 제가 치매에 걸린 건 아닐까요? 최근에 깜빡하는 일이 좀 있긴 했어요. 가스렌지 끄는 걸 잊어버린 적도 있고, 약 먹는 시간을 헷갈린 적도 있고. 하지만 그런 건 나이가 들면 자연스러운 일 아닌가요? 완전히 정상인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문득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72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굴욕을 당해야 하는 건가? 차 한 잔 부탁하는 것이 그렇게 큰 죄인가요? 그것 때문에 요양원에 가야 하는 건가요? 젊을 때는 밤새워 일하면서도 가족들 뒷바라지했는데, 아이들 키우느라 제 몸 돌볼 틈도 없이 살았는데, 이제 와서 짐 취급을 당해야 한다니. 아니야. 나는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사람이 아니야.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저는 결심을 했어요. 이대로 당하고 있을 수는 없어요. 며느리의 실체를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해요. 새벽 3시, 저는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서랍에서 주소록을 꺼냈습니다. 동네 부녀회 회장인 김순자 씨 전화번호를 찾았어요. 내일이 부녀회 정기 모임이 있는 날이었거든요. 김순자 회장님은 동네에서 소문의 중심이에요. 무슨 일이든 회장님이 알면 온 동네가 다 알게 되죠. 그리고 회장님은 정의로운 분이에요. 불합리한 일이 있으면 참지 못하시는 성격이거든요. 며느리가 저를 어떻게 대하는지 알려줘야겠어요. 좋아. 이제 진실을 알려줄 때가 왔어. 저는 결심을 굳혔어요. 차 한 잔 부탁했다고 요양원 보내겠다는 며느리. 그 실체를 온 동네에 알려주겠어요. 겉으로는 효부인 척하면서 뒤로는 시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려는 며느리. 그런 사람이 동네에서 계속 좋은 며느리 행세를 하면 안 되잖아요. 다른 시어머니들도 저와 같은 일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런 일을 막기 위해서라도 진실을 알려야 해요. 며느리가 평소에 어떤 사람인지, 시어머니를 어떻게 대하는지, 그 모든 것을 동네 사람들이 알아야 합니다. 다음 날 오후 2시, 동네 경로당. 부녀회 정기 모임이 있는 날이었어요. 평소보다 30분 일찍 나와서 회장님과 몇몇 분들께 먼저 인사를 드렸습니다. 경로당은 따뜻했어요. 어제 그렇게 추웠던 집과는 달리 보일러가 잘 나와 있었어요. 벽에 걸린 온도계를 보니 22도. 이 정도 온도면 정말 따뜻하고 포근해요. 여러 할머니들이 둘러앉아 수다를 떨고 계셨어요. 영자 씨, 오늘 얼굴이 많이 어두우시네요. 김순자 회장님이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회장님은 70대 중반이지만 정정하시고 목소리도 우렁찬 분이에요.
동네에서 30년 넘게 사시면서 모르는 일이 없으실 정도로 소식통이시죠. 사실, 말씀드릴 일이 있어서 일찍 왔어요. 무슨 일이에요? 주변에 있던 박영순 씨, 이말자 씨, 최점순 씨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모두 동네에서 오래 사신 분들이라 서로 잘 아는 사이예요. 특히 박영순 씨는 제 또래라서 자주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고요. 저는 심호흡을 하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어제 며느리한테 차 한 잔만 부탁했는데 그게 뭐 대수라고. 박영순 씨가 궁금해하며 물어봤어요. 차 한 잔 부탁하는 게 무슨 큰일이냐는 표정이었어요. 그런데 그 며느리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모든 분들의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었어요. 경로당 안이 조용해지더라고요. 다들 무슨 이야기가 나올지 궁금해하는 눈치였어요. 요양원 알아봐준다고 하더라고요. 뭐라고? 김순자 회장님이 눈을 크게 뜨며 말했어요. 차 한 잔 부탁했다고 요양원이요? 네. 차를 못 끓인다고 치매 초기 증상이라면서. 제가 말하자마자 경로당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어머나, 그런 며느리가 어디 있어요? 이말자 씨가 깜짝 놀라며 말했어요. 영자 씨, 그거 완전히 며느리가 잘못한 거예요. 최점순 씨도 동조했어요. 차 한 잔 부탁하는 게 뭐가 잘못이라고. 요즘 며느리들 정말 너무해. 분위기가 점점 달아오르기 시작했어요. 저는 용기를 내서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무릎 아프다고 하니까 일상생활 능력이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일상생활 능력? 차도 못 끓인다고, 깜빡깜빡 하는 것도 많다고. 그래서 인터넷으로 치매 증상까지 찾아서 보여주면서 제가 어제 있었던 일들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며느리가 스마트폰으로 치매 증상을 보여준 것도, 민수도 동의한다고 한 것도, 그리고 나보고 가족들 안전을 위해서라도 요양원에 가야 한다고. 가족들 안전? 박영순 씨가 화가 난 목소리로 말했어요. 자기 편하자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시어머니 케어하기 싫으니까. 맞아요. 그게 본심이죠. 이말자 씨도 분개했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자기도 스트레스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덧붙이자 분들의 반응이 더욱 격해졌어요. 스트레스? 시어머니 모시는 게 스트레스라고? 그럼 시집을 왜 왔어? 할머니들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영자 씨, 그 며느리 뭐 하는 사람이에요? 김순자 회장님이 물어봤어요. 직장 다녀요. 대한생명보험회사에서. 아, 그 회사요? 우리 동네 사람들 많이 다니는 곳이네요. 회장님이 무언가 생각하는 표정이었어요. 영자 씨, 그 며느리 이름이 뭐예요? 박수진이요. 박수진. 아, 혹시 그 사람 알 것 같은데? 회장님이 최점순 씨에게 뭔가 속삭였어요. 최점순 씨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맞아요. 그 사람 맨날 자기가 효부라고 자랑하던 사람이에요. 시어머니 모시고 산다고 으스대더라고요. 동네에서 만나면 맨날 어머니 모시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라고 하면서 뒤에서는 동정받으려고 하고 앞에서는 효부인 척하고 실제로는 이렇게 하고 있었네요. 제가 그 말을 들으니 더욱 분했어요. 겉으로는 효부인 척하면서 실제로는 저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하다니. 이중적인 모습이 정말 가증스러웠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 다른 분들한테도 알려주세요. 김순자 회장님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런 며느리는 혼쭐을 내줘야 해요. 그래요. 동네에서 소문내서 창피를 당해봐야 정신을 차릴 거예요. 박영순 씨도 동의했어요. 우리가 다 퍼뜨려 드릴게요. 그런 며느리가 어디 있다고 해도 될 정도네요. 이말자 씨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 다른 할머니들도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정기 모임 시간이 되어서였죠. 김순자 회장님은 새로 온 분들에게도 제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여러분, 영자 씨 며느리가 어떤 짓을 했는지 아세요?
차 한 잔 부탁했다고 요양원 가라고 했대요. 뭐요? 차 한 잔 부탁했다고요? 새로 온 할머니들도 깜짝 놀라며 반응했어요. 조영희 씨, 한말순 씨, 김복자 씨까지 모두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곧 경로당 전체가 제 이야기로 시끌벅적해졌습니다. 그런 며느리 처음 봐요. 차 한 잔 부탁하는 게 뭐가 잘못이라고. 요양원이라니 말도 안 돼. 우리 며느리도 그런 말하면 혼내줘야겠어. 할머니들의 분노는 점점 커져갔어요. 영자 씨, 그 며느리 회사가 어디라고 했어요? 조영희 씨가 물어봤어요. 대한생명보험이요. 아, 거기 우리 조카딸이 다니는데. 한번 물어볼까요? 그 박수진이라는 사람 말이에요. 좋은 생각이에요. 김순자 회장님이 손뼉을 쳤어요. 회사에서도 알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인성을 가진 사람이 보험 영업을 한다니. 고객들한테도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은데? 할머니들의 이야기가 점점 구체적으로 발전했어요. 그리고 우리 모두 주변 사람들한테 알려야 해요. 이런 며느리가 있다는 걸 모든 사람이 알아야죠. 시어머니를 그렇게 대하면 안 되는 거라고. 모임이 끝날 때까지 며느리 이야기로 가득했습니다. 할머니들은 각자 누구한테 이 이야기를 할지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저는 아파트 분여회에서 말할게요. 저는 마트에서 만나는 사람들한테. 저는 교회에서. 모든 사람들이 저를 위해 나서주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집에 돌아가는 길, 저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이제 온 동네가 며느리의 실체를 알게 될 거예요. 겉으로만 효부인 척하던 며느리의 진짜 얼굴을 말이에요. 그로부터 하루가 지났을 뿐인데 벌써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마트에 장을 보러 갔는데 계산하시는 아주머니가 저를 알아보시더라고요. 어머, 영자 씨 아니세요? 네, 맞아요. 아이고, 며느리 때문에 고생 많으시겠어요. 벌써 들으셨어요? 김순자 회장님이 어제 마트에서 만나신 분들한테 다 말씀하셨어요. 차 한 잔 부탁했다고 요양원 가라는 며느리가 어디 있냐고. 계산대 옆에서 장 보던 다른 아주머니들도 저를 쳐다봤어요. 정말 그런 일이 있으셨어요? 네. 어제 일이에요. 어머나 세상에 그런 며느리가. 저희도 시어머니 모시고 사는데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아주머니들이 저에게 동정어린 시선을 보냈어요. 동시에 며느리에 대한 비판도 쏟아졌고요. 그 며느리 이름이 뭐라고 하셨죠? 박수진이요. 박수진. 기억해둬야겠어요. 우리 동네에 그런 사람이 산다니. 마트에서 나오는데 또 다른 아주머니가 저를 불러 세웠어요. 영자 씨. 뒤돌아보니 같은 아파트에 사는 정미자 씨였어요. 미자 씨. 영자 씨, 며느리 일 들었어요. 벌써요? 조영희 씨가 아파트 부녀의 단체 톡방에 올렸어요. 정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정미자 씨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네. 차 한 잔 부탁했을 뿐인데. 어휴 세상에. 그런 며느리가 어디 있어요. 우리 아파트 주민들도 다 분개하고 있어요. 그 며느리가 같은 아파트에 산다니. 정미자 씨의 말을 들으니 정말 소문이 빠르게 퍼지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하루 만에 이 정도라니. 며느리가 이 소식을 들으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그로부터 이틀 후, 며느리의 얼굴이 많이 어두워져 있었어요. 평소에 당당하던 모습과는 전혀 달랐어요.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어져 있고 얼굴색도 안 좋아 보였어요. 어머니, 혹시 동네 분들한테 우리 집 이야기 하셨어요?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목소리도 평소보다 작았어요. 평소의 당당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위축된 모습이었어요. 무슨 이야기? 저는 모른 척했어요. 요양원. 그 이야기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더욱 작아졌어요. 떨리는 것 같기도 했어요. 아, 그 이야기. 왜? 회사에서.
사람들이 자꾸 이상하게 쳐다봐요. 며느리가 불안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어떻게 이상하게? 그냥 뭔가 저에 대해 알고 있는 것 같은 눈빛이에요. 그리고 오늘 마트에서도 동네 아주머니들이 수군거리더라고요. 며느리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어요. 어떻게 수군거리던데? 제가 물어봤지만 이미 답을 알고 있었어요. 혹시 그런 며느리가 있다고? 라는 말 들으셨어요? 며느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저는 속으로 웃음이 났어요. 소문이 제대로 퍼졌구나. 글쎄, 잘 모르겠는데? 저는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어머니, 제발 부탁드려요. 며느리가 갑자기 제 앞에 앉으며 말했어요. 평소에 당당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초조해하는 모습이었어요. 동네 분들한테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오해? 제가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한 게 아니라 며느리가 변명하기 시작했어요.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났어요. 그냥 어머니 건강을 걱정해서 한 말이었어요. 어머니가 차 부탁하셨을 때도 제가 바빠서 그랬지. 어머니가 부담스러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며느리의 말투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사과하는 듯한 톤이었어요. 지금 와서 변명하는 거야? 제가 차갑게 말하자 며느리가 당황했어요. 변명이 아니라 진짜로. 그럼 앞으로는 내가 뭘 부탁해도 귀찮아하지 않겠다는 거지? 네, 물론이죠.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요양원 이야기는 다시 꺼내지 않고, 네, 절대 안 꺼낼게요. 며느리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저는 속으로 만족스러웠어요. 이제야 며느리가 저를 제대로 대하는군요. 그리고 어머니 죄송해요. 며느리가 더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가 어머니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어요. 차 한 잔 부탁하신 것도 당연한 건데 제가 너무했네요. 며느리가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쉽게 용서할 생각이 없었어요. 지금까지 나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알겠어. 제가 차갑게 말했어요. 짐이라고 생각했겠지? 빨리 요양원에 보내고 싶었고. 아니에요. 정말 그런 게 아니었어요. 며느리가 급하게 변명했어요. 그냥 어머니가 편하실까 해서. 편하긴 너 편하자고 그런 거지. 제가 단호하게 말하자 며느리는 더 이상 변명하지 못했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들 민수가 퇴근해서 온 것 같았어요. 엄마, 수진아, 무슨 이야기해? 민수가 거실로 들어오며 물어봤어요.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알아챈 것 같았어요. 며느리의 어두운 표정과 제 차가운 표정을 보고는 눈치챈 모양이에요. 아빠 왔어? 며느리가 어색하게 인사했어요. 응, 그런데 뭔 일이야? 수진이 얼굴이 왜 이래? 민수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며느리는 대답하지 못하고 저를 쳐다봤어요. 민수야, 앉아봐. 제가 아들에게 말했어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민수가 불안한 표정으로 앉았어요. 내 아내가 나보고 요양원 가라고 했던 일 말이야. 그때는 민수가 당황하며 말을 시작했어요. 너도 동의했다며? 수진이가 그러던데? 제가 따져 묻자 민수는 할 말을 잃었어요. 엄마, 그건 어머니 안전을 생각해서. 내 안전은 내가 알아서 할 거야.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차 한 잔 부탁하는 걸로 치매라니. 그게 말이 되니? 엄마, 미안해요. 민수도 결국 고개를 숙였어요. 저희가 생각이 짧았어요. 이제라도 알았으니 다행이지. 제가 냉정하게 말했어요. 앞으로는 나를 제대로 대해. 알겠지? 네, 엄마. 민수와 며느리가 동시에 대답했어요. 그 모습을 보니 속이 시원했어요. 그 이후로 며느리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제가 차 한 잔을 부탁하면 즉시 끓여다 주고 뭔가 필요한 게 있으면 먼저 물어보더라고요. 어머니, 목 안 마르세요? 뭔가 필요한 거 없으세요?
불편한 건 없으시고요? 며느리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챙겨주니 오히려 어색할 정도였어요. 하지만 나쁘지 않았어요. 이제야 며느리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았거든요. 동네에서도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처음에는 며느리에 대한 비판적인 시선이 많았어요. 저 며느리 겉으로만 착한 척 하더라. 시어머니한테 요양원 가라고 했다던데? 차 한 잔 부탁했다고 그런 말을 해?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제게 동정 어린 시선을 보냈어요. 영자 씨, 많이 힘드셨겠어요. 그런 며느리 만나서 고생이 많으세요. 우리는 영자 씨 편이에요. 동네 사람들의 따뜻한 위로가 마음에 와닿았어요. 며느리는 이제 동네에서 고개를 들고 다니기 힘들어 보였어요. 마트에 가면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회사에서도 눈치를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게 당연한 거죠. 저를 그렇게 모욕했으니까요. 어느 날 며느리가 저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니, 혹시 동네 분들한테 제가 달라졌다고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달라졌다고. 네. 이제는 정말 어머니를 잘 모시고 있다고. 며느리가 간절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걸 왜 내가 해야 하는데? 제가 차갑게 반문했어요. 그냥 오해를 풀고 싶어서요. 오해가 아니라 사실이잖아. 제 말에 며느리는 할 말이 없었어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잘해. 그럼 사람들이 알아서 알 거야. 네, 알겠어요.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후로도 며느리는 정말 열심히 저를 챙겨줬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따뜻한 차를 먼저 가져다 주고 식사 때마다 뭘 드시고 싶은지 물어보고 이런 모습이 진작에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결국 혼쭐이 나야 정신을 차리는군요. 몇 달이 지나자 동네 분위기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요즘 수진 씨 많이 달라진 것 같던데? 맞아요. 영자 씨 모시는 거 보니까 정말 잘하던데? 사람이 잘못을 깨닫고 고치는 게 중요하죠. 김순자 회장님도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영자 씨, 며느리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네, 이제야 며느리 노릇을 제대로 하네요. 그래도 처음에 혼쭐을 내줘서 다행이에요. 안 그랬으면 계속 그랬을 거 아니에요? 회장님 말씀이 맞았어요. 처음에 확실하게 선을 그어줘야 하는 거였어요. 때로는 살다 보면 억울하고 분한 일들이 생깁니다. 나를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그럴 때는 분명하게 선을 그어줘야 할 때가 있습니다. 저처럼 때로는 단호하게, 때로는 냉정하게 대응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누군가에게 의존한다고 해서 함부로 대해줘도 되는 건 절대 아니니까요. 중요한 건 나를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말로 안 되면 행동으로라도 말이에요. 차 한 잔 부탁했다고 요양원 가라는 며느리. 그런 사람에게는 사회적 제재가 필요한 거죠. 동네 사람들이 알게 되면서 며느리도 반성하게 되었고, 지금은 저를 훨씬 잘 대해줍니다. 결국 확실하게 대응한 게 옳았던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억울하고 힘든 일이 있다면 확실한 방법으로 자신을 지켜보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도 충분히 존중받을 자격이 있고 당당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